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심층 인터뷰는 요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주회사 4대 천왕이라는 리포트를 쓰시고 관련돼서 지주사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튜디오 저희 리모델링하고 처음 오셨는데 첫 느낌 어떠십니까? 오, 엄청 산뜻하고 네, 또 저녁에 맞게 또 노을도 있고 좋네요. 아주 근사하게 변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또 부장님 모셨고요. 아, 고맙습니다. 품격 있는 또 리포트를 또 쓰셨습니다. 지주회사 4대 천왕. 요게 어떤 내용이고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 지주 회사가 내년이 용의 해죠. 용의 해를 맞아서 제가 이제 지주사 전망 내년도 전망을 쓰면서 지주사 과연 주가는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해서 이 정도는 지주사가 내년도에는 오르는 해가 되겠다. 그 중에서도 용의 해에 맞게 4대 천왕 그렇게 해서 이름을 줘봤습니다. 궁금한 게 채팅창에서도 솔직한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지주사가 무슨 매력이 있냐. 그리고 사실 상대평가니까 주식은 그거 말고도 내년도 하면은 진짜 갈 것 같은 애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지주사를 봐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2월 중순에 이 퇴근길 라이브가 개편을 했습니다. 2월 중순에. 그래갖고 그때 정프로님하고 김영렬 센터장이 이제 사회 봤을 때 월요일 날 네. 제가 7시 이 시간에 첫 손님으로 나왔습니다. 우연찮게도. 네. 관계무량하죠. 나오면서 제가 지주사 욕을 많이 하면서 지주사 1년 내내 볼 필요 없다. 그랬더니 정프로님이 아니 자기 섹터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주사는 뭐 1년 내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반대되는 걸로 되면은 내년에 지주사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지배구조 개선도 없고 그 다음에 이중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주사는 1년 내내 보지 말라. 그래서 여태까지는 10월 말까지는 성공했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거의 뭐 10% 바닥에서 한 10% 15% 올랐나? 뭐 그래서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항우가 중요한 포인트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2월달 내내 그 2월달부터 말씀드려서 성공을 했고 이제 앞으로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앞으로 지주사가 조금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앞으로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시청자분이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걸 들으니까 조금 와닿는 게 네. 솔직히 오늘 지주사 말씀하신다고 할 때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편견이 있는 게 지주사 그거 누가 봅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부장님께 솔직하게 지주사 그동안 매력 없었는데 그쵸. 이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말씀하시면 이게 또 소외받았던 쪽에서 변화가 되면 그게 또 의외로 시장에서 뜨겁게 반영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주사 자체를 워낙 오랜만에 다뤄봐서 아마도 저희 구독자분들조차도 그래 지주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대표적인 라인업들 지주사 뭐 어떤 걸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지주사 중에서도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삼성물산, 네, SK, 삼성그룹. 뭐 CJ, LS 그런데 지주사에 대해서 그 약점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네. 지주사의 한계 볼 필요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중 상장이 됐기 때문에 지주사 리포트 보시면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얼마다 뭐 70% 80%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이만큼 돼서 거래되기 때문에 저평가됐다. 근데 백날 그렇게 해봤자 지주사의 한계는 이중 상장입니다. 그런데 이중 상장 됐었을 때 왜 할인율이 존재하면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에는 두산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장부가가 기억이 안 나서 예를 들어서 장부가가 100억인데 네. 한 50억 올라서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한 50억 올라가니까 네. 한 50% 상승한다는 기대감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거보다는
그 두산 로보틱스가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로봇이나 테마라든지 아니면 로봇 산업 성장에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실하게 장에서 보시면은 정확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서 네. 두산 주가는 빠지고 로보틱스는 올랐죠.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오늘도 올랐지만은 그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특히 내년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게 무슨 할인이냐면 유동성의 할인입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상장이 됐는데 그러면은 투자자도 한계가 시드의 한계가 있겠죠. 시드의 한계가 있고 투자자도 한정돼 있는데 굳이 로봇 산업에 직접 하는 자회사를 투자하는 게 맞지 한 치 건너 두 치 그렇죠. 뭐 30% 40%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를 투자하는 게 맞지가 않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에서 할인율 그래서 그 150억이 올라온다고 쳐도 할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 특히 상장사가 많이 있을수록 당연히 할인율은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주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는 거의 볼 필요 없고 어느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 한은 볼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들어서 자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당연히 비상장 회사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장내에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주사를 사는 게 맞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비상장 회사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비상장 회사가 성장하는 부분, 상장하지 않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주사 가치에 지주사 가치는 지주사 영업은 자회사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영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보시면은 배당금 수익이 매출액이 잡히고 로열티가 매출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서 비상장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동성의 돌파구도 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상충이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주주하고 그 자회사 주주하고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주사 주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배당을 일정하게 많이 주면서 또 지주사가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게 원할 수 있는데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보다도 어느 신규 사업, 성장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그러면 당연히 배당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이해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에 대한 그런 이제 이중 상장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 회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이제 상장 폐지, 공개 매수를 하면서 상장 폐지하는 회사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모회사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조금 해소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조금 내년도에는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을 약간 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기존의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특히 사업회사인 곳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동성이 몰려가니까 지주사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외로 지주사 중에서도 자체 사업도 가지고 있고 또 비상장사의 밸류가 올라가면서 이번 두산 케이스는 주목받는 일부 이제 지주회사가 있다고 보시는 관점이시군요. 예. 네.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그 지주사가 비상장사 혹은 알짜 사업인데 그게 뭐 상장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의 밸류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패턴을 보면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지주사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오케이 제 비상장인데 알짜네 요거 미래 성장성 있네 하고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보면 그 회사 상장 준비하고 있어. 그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주사의 매력이 만년 이렇게 뭔가 인식이 좀 부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네. 작년 5월달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뭐 자본시장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을 할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시의 기능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철저하게 뭐 5년 동안은 상장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표시하게 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물적 분할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은 물론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그런 것들이 방지해
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이제 조금 완화됐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2월 중순에는 볼 게 없다. 그런데 네. 물적 분할에 대해서 지금 상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서 지금 만만의 기반이 마련됐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실 게 뭐냐면 내년도에 그 올해 1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자사주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일정으로 보면은 올해 한 7월 달, 8월 달에는 그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소각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조금 가고 있어요? 제스처를 보였다가 기업들이 많이 반발하는 바람에 지금은 조금 저기 한 상태지만은 조금 의무화보다도 그 유도하는 정책, 뭐 그런 인센티브 정책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 솔직히 상속세 그런 문제로 봤었을 때는 대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주사 주주 입장 일반 주주 말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주사 못할 올려 어차피 상속했을 때 주가 낮추는 게 훨씬 낫지 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제가 리포트에서 리포트에 나왔듯이 지금 상속세가 바뀐 지 23년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20년도에는 자산 가치하고 이제 23년이 지난 아파트의 가치랑 모든 자산 가치하고 엄청나게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이제 상속세가 그 아주 이슈화가 돼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부자에 대한 세. 그래서 만약에 상속세를 개편하면은 부자 감세라는 그런 논란이 핵심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거론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전에는 진짜 소수가 상속세를 냈었는데 상속세 공제 부분이 있으니까 한 3억 정도 되니까 3억 이상 안 되면은 무조건 상속세 안 내요. 네.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자산 가치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상속세를 많이 그리고 우리는 5단계 누진세로 됐는데 거의 30억 넘어가면은 무조건 50%. 그렇죠. 특히 주식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주주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할증과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50%에서 20% 할증과세를 줘서 뭐 이유는 모르죠. 부자라서 주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고. 많이 내서 좀 더 네. 깎아. 그래서 60%. 도매급으로. 예. 그래서 60%그 주식에 대해서 네. 에서는 할증과세를 주기 때문에 더 낸다는 예,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30억이 넘어가면 50% 세율, 그러니까 반 땅이죠. 반 땅을 상속세를 내는데 주식에 한해서는 할증과세를 붙여서 60% 대주주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공론화가 돼서 자산 가치가 컸고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비용을 줄인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결국은 지주사가 그동안 이제 할인 많이 받았던 게 솔직히 우리가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네. 뭐 제도적 정책적으로 그거에 대한 개선들이 조금 있고 세제 역시도 조금 유리 환경으로 변하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곡점이 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저희 이제 본론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단도직입적으로 결국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한 게 삼성물산인데 물산에 그런 매력이 있는 겁니까? 4개 4대 천왕 중 하나가 삼성물산. 음. 오늘도 사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음. 네, 물산 관련해 가지고 요거 무슨 얘기가 나왔나? 뭐 저기 떠도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저 잘 몰라요. 근데 물산이 그 중에서 4대 천왕 중에 원픽입니까? 예. 와. 차례대입니다. 네. 삼성물산, SK, CJ, LS. 오. 물산 그럼 바로 한번 가시죠. 물산 좋아요. 궁금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 2015년도에 합병 이후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주가가 별로 못 올랐습니다. 그때 장미피 여러 가지 있었고 부분이 있었고 올해 2월 달에 그걸로 생긴 자사주가 한 13% 정도 있었는데 합병하면서 생긴 자사주가 13% 정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5년 안에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 내지 2월 초 정도에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뭐 3%를 할지 아니면 5%를 할지 아니면은 8%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5년간 뭐 3333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 많이 할 가능성이 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소극적이었는데 지금 자사주 소각을 출발로 해서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같고 시점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물산의 주가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잘하면은 자사주 매입도 내년도에 발표할 수 있는 그 힘이 지금 현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업적으로 측면으로 보시면은 11월 30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신한올 3, 4호기, 원전 건설업자 발표. 지금 누구랑 겨루고 있냐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제 3파전으로 겨루고 있어서 그날 발표가 됩니다. 그거 하나 있고, 뭐 요건 논해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적인 정찰 위성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페이스X, 그거 발사체로 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나와서 말씀하셨지 그때 425 사업이라고 425 사업의 첫 번째 정찰 위성이 날아가는 날입니다. 11월 30일. 그래서 그 원전 사업이 있는데 그때 설령 삼성물산이 안 되더라도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새로운 뭐 원전 그런 것들이 발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계속 이 건설에서는 UAE 원전도 삼성물산이 건설을 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내년 상반기부터 네옴시티 관련해서 발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듈러인데 모듈러는 MOU를 맺었습니다. 4조 5천억 정도. 네. 그래서 MOU가 맺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그 수주 나온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해서는 작년도 6월 달에 네옴시티가 네옴시티 인프라 터널 관련해서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공동으로 1조 2천억짜리 터널 공사를 수주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장선 그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것도 수주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런 자체 사업에 대한 성장성, 원전 플러스 네옴시티, 그 다음에 주주 개선 의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은 내년도에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영업점이 있으면 제일 많이 질문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이거든요. 이 좋은 기업이 왜 주가는 못 가냐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 말할 때 물산을 볼 때 지분 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본업 사업 가치가 있을 것이고 주도한 정책이 있다면 수석님께서 보시기엔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우리 투자자의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사업 가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지분 구조에서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업 가치 플러스 네. 그 지배 구조 개선. 그 가치로 보는 거지. 다 근데 좋아집니다. 왜냐면 지금 제일 많이 투자해서 가치가 있는 그 투자 지분 가치가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5%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S 세 개의 주력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삼성전자의 5% 가치가 엄청난 가치이지만은 네. 삼성전자 오른다고 삼성물산이 오르나요? 안 그러니까 계속 움직였죠. 이중 상장이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삼성물산의 배당에 배당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회사로부터 배당의 70%를 배당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배당이 중요합니다. 네. 정책이.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실적이 뭐 올해 저기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 실적이 잘 나오면 또 배당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는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많이 오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17년도에 많이 오를 때 삼성물산이 과연 많이 올랐을까요? 맨 끝에 오르면서 지주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끝물이다 하는 게 네. 이제 자회사 가치가 다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주사가 오르고 이제 주식시장은 꺼졌죠. 네. 이제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자회사보다는 물론 안 오르는 것보다는 좋겠지만은 네. 그런보다는 이제 비상장 회사 아니면 주주 개선이지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자체 사업 가치. 네. 그럼 물산은 자체 사업 가치를 좀 핵심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내려면 삼성물산 주가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왜냐면 이제 그 2020년 10월 28일 날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죽으면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 4월 28일 날 상속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때 제가 우연찮게도 제가 예상하면서 이때 여기 3프로 TV 나와서 네. SK 트레뉴 있을 때 네. 그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나와서 지금 5년 연분 연납으로 지금 그쵸. 하고 있어갖고 네. 이부진 이서연은 삼성 SDS 지분을 팔았고 홍나희 여사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서 지금 내고 있고 이재용 회장은 주식 담보 대출로 받아서 네.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제 대주주고 1대 주주고 그다음에 이부진 이서연이 2대 3대 주주인데 네. 어느 누구도 한 주도 안 팔고 있고 어차피 이쪽 삼성물산은 하나의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팔 수는 없고 물려주면 물려줬지 팔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삼성전자 주식을 팔든지 삼성 SDS 주식을 팔고 있죠. 그래서 뭐 상속세 이슈가 나와도 지금 삼성물산은 좀 거론이 안 되지만은 항상 이제 SK 주가가 오르죠. 결론적으로. 왜냐면 SK는 이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SK 주가가 오른 게 이제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회 하면서 상속세 증여세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거론들이 돌면서 SK가 주가가 올랐죠. 알겠습니다. 일단 물산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4개 다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볼까요? 가보시죠. SK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아까 SK 지주로는? SK는 매력 포인트를 지금 뭘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결국. 먼저 이제 SK가 네. 주가가 여태까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핵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SK도 2015년도에 합병을 했습니다. SK CNC하고 SK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SK CNC가 그때 PBR이 4배 정도 됐고 그다음에 SK가 0.7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4배 회사하고 PBR이 4배 회사하고 그 0.7배가 합병이 되니까 네. 당연히 가치 자체가 시가총액이 커지는 건 맞지만은 가치 자체가 고평가된 거죠 결론적으로 합병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안 좋았죠. 안 좋고 더 안 좋게 간 이유는 뭐냐면 2019년도에 그 SK 대표이사가 유튜브로 나오면서 뭘 발표하냐면 우리는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4개 부분에서 투자를 활성화할 거다. 네. 그런데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게 배당을 많이 주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지 투자를 활성화되면은 과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8년 뒤에 과실을 하는 거는 지주사만 가치만 올라가는 거지 8년 뒤까지 올라가는 거지 네.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한 번도 오르지 않고 SK 주가 차트 보시면 계속 빠졌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SK의 스탠스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부 투자 지분을 매각하고 그리고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차입금이 많이 생기거든요. 차입금이 많이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배당이 줄여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다른 일부 지분 투자했던 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매각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된다고 치면은 차입금도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가실도 두주 한원 정책으로 배당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스탠스가 제가 SK 주식은 계속 안 좋게 봤거든요. 네.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리포트에서도 제발 그 파이낸셜 스토리 그만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리포트 제목이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네. 그랬는데 최근 스탠스가 제가 바뀌었습니다. SK를 스탠스를 바뀌는 게 그런 것들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바닥을 자주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SK는. 그럼 이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그럼 투자자가 그런 조언을 받았을 때 그냥 SK 이노베이션 사면 되지 굳이 SK를 살 이유가 있어라고 물었을 때 둘 중에 매력도가 사업회사보다 지주회사가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아니,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SK 이노베이션은 SK1이 아직 상장 안 됐지만은 네. 배터리 부분, 근데 네. 정유 부분, 그리고 뭐 증자 이제 많이 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뭐 증자하니까 그거 좋아하시면 SK 이노베이션 하시면 되고. 네. 아까는 제가 그 자회사 상장 자회사 가치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오히려
오히려 할인 요소만 많이 키우는 거지. 네. 괜히 예를 들어서 1,000억 가치다 그게. 네. 그럼 1,000억 가치가 아니에요. 아까 유동성 측면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그 SK 이노베이션의 주주 입장과 SK의 주주 입장이 틀리니까 네. SK의 대주주 입장만 거의 비슷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고 SK를 봤을 때는 SK ENS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는데 얘네는 이제 LNG 발전소, LNG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LNG 발전소로 공급하는데 네. 미국에서 LNG를 싸게 도입해서 얘네가 이제 여주 LNG 발전소를 7월 달부터 가동됐는데 그 싼 그 LNG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당연히 이익이 대폭 개선되는데 3분기도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4분기는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SK ENS의 실적 개선,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실적 개선 여지를 보면서 네. 비상장 회사 가치가 이렇게 오르구나. 네. 그거를 핵심으로 보여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더해서 그러면 CJ와 LS도 언급해 주셨는데 예. 두 개 더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보면 될까요? CJ는 이제 올리브영이죠. 비상장 회사 올리브영인데 올리브영의 핵심은 뭐냐면 그 화장품을 사실 또 어디 가서 사세요? 오프라인에서 혹시? 올리브영. 올리브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살 때는 오프라인에서 올리브영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플랫폼이 오프라인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빼고 오프라인은 올리브영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원 브랜드 사업이 하향이 됐었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 화장품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아니면 빨리빨리 트렌드가 바뀌는 거. 그게 올리브영에서 그 편지 사업으로 하면서 그걸 잘 포착해서 그 와중에 코로나 하면서 다른 그 올리브영 비슷한 H&B들이 다 망했습니다. 망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롭스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 플랫폼으로 한번 정착이 되면은 2, 3년은 무조건 갑니다. 제가 3, 4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 브랜드 샵도 거의 6년, 7년이 됐고 옛날에 화장품 방판 했었잖아요. 뭐 아모레 퍼시픽 그렇게 옛날 태평양이었죠. 그런 것도 한 6, 7년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진금 이슈가 있긴 있지만은 가진금 이슈는 제가 일회성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됐고 지금 3분기 때 1조 매출을 올렸습니다. 3분기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 3년은 계속 그 플랫폼으로서 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채널 플랫폼으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올리브영의 성장성이 CJ의 비상장에 반영된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물어보실 거예요. 제일제당 오른다고 뭐 CJ 좋으나요? 제일제당 오르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오르지도 않지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LS네요. 예. LS. 네. LS도 그 LS 전선이라고 85%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핵심은 해적 케이블. 해적 케이블이 거의 그 전 세계 5개 회사밖에 없는데 유럽에서 프랑스의 이태리에 있는 넥상스하고 그다음에 프리즈만 이런 회사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로 참여하면서 거의 이제 4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관건은 뭐냐면 지금 해상 풍력 이슈가 있습니다.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해상 풍력이 뭐 어쩌니 하지만은 기조적으로 물론 10개 할 거 6개는 할 수 있어도 지금 해상 풍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옛날에 해적 케이블은 시장 규모가 작은 게 뭐냐면 해적 케이블을 깔 이유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영국과 프랑스의 해적 케이블을 깔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소수에 있어서 그런 회사들이 날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해상 풍력은 당연히 전기를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줄일 수 있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그다음에 유럽 지역에 해적 케이블 수주가 본격적으로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LS의 또 상승 모멘텀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결국 4개의 기업 중에 탑픽은 삼성물산. 물산이다. 삼성물산. 순서입니다. 네. SK, CJ, LS. 아까 초반에 저희가 상대평가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뭐 지금 뭐 빅테크주도 많이 오르고 또 반도체 얘기 항상 많이 하고 그 외에도 막 여러 가지 섹터를 얘기하니까 요 지주사들이 걔네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뭐예요? 막 지주사가 막 20% 30% 막 40% 막 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상대 수익률은 좀 덜 하지만 그래도 요런 조금 플러스 알파의 매력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들은 100% 200% 네. 그렇죠. 에코모티. 근데 저는 이제 확실한 30% 40%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이거 추천해서 여기서 더 뭐 30% 40%인가 다 주가가 빠져 있고 차트 보시면 지금도 저런 거 왜 추천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30에서 40%는 좀 갈 수 있는 내년 중에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내년 12월 달에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주사 섹터로서 그런 것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지 뭐 같이 뭐 100% 200% 제가 2007년도에 3월 달에 지주사 리포트를 썼어. 2006년부터 제가 지주사를 커버했으니까 그때 네. 지주사 단어 자체도 없었을 때 네. 2007년 3월 달부터 2007년 10월 달까지 불과 7개월 만에 모든 지주사들이 500% 이상 올랐습니다. 와, 500%. 뭐 그때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한 번도 주가가 부각이 안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다른 거랑 비교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비교하고 이거 비교해서 요이 진비땅 해갖고 내년 3월까지 누가 더 많이 올랐냐 그거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전 지주사 섹터로서 이만큼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 확률은 작고 오를 확률이 좀 그렇다고 30% 오른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다른 것들은 변동성이 있고 지금 오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상태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한 요 안정적인 마진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내년도에 자사주 정책이 있으면 분명히 지주사 왜냐면 지주사 SK 자사주 얼마 갖고 이제 혹시 아세요? 몰라요. 24%. 오. 그거 만약에 혹시 다 소각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와.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한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제가 뭐 2000이랑 비교해서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그런 주식을 원하면은 지수사는 보지 말아야죠. 그럼 결국 이 지주사에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은 조금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나 저평가에 관심을 기울인 투자자들일 텐데 부장의 관점에서 이 지주사들이 하방은 굉장히 견고하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방은 굉장히 견고하다. 왜냐면 제가 2월달 나와갖고 올해 내내 보지 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더 빠진 거잖아요. 네. 거기서 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방은 견고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100% 간다고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의 상승 모멘텀은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주사 관련해서 오늘 또 좋은 내용을 열정적으로 말씀해주신 우리 이상헌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